네, 김광선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핫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신내림 서기관 구속, 신은 청와대? 어젯밤 얼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선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되고 주굴레 과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별칭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면 양재천 국장은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과 양재천에서 종종 산책을 같이 했던 측근이다. 그래서 양재천 국장으로 불린다는 거고요. 주굴레 과장은 2018년 4월에 월성 1호기 가동을 한시적으로 더 하자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다가 오히려 백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주굴레 과장 이렇게 벌칙이 붙었고 시 서기관은 감사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과연 윗선이 누구냐 이렇게 검찰이 추궁하니까 나도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황당한 진술을 해서 그렇게 별칭이 붙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료 삭제에 관여했던 공무원 3명의 운명이 엇갈렸어요.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이 된 반면 과장은 구속을 피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갈린 거죠? 일단은 닉네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신내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이 됐고 그런데 오히려 죽을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적인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혐의를 갖다가 보면요. 혐의 자체가 3개인데 공용 전자기록 손괴, 그다음에 건조물 침입, 감사원법 위반 이렇게 3가지인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손괴죄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공용으로 쓰는 그런 전자기록을 손괴한 거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한 것으로 판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국장하고 서기관은 범행을 갖다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했으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범행 부인하니까 당연히 증거인멸을 갖다가 했겠지.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런데 과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혐의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과장도 혐의가 있는데 이 과장은 범행을 갖다가 인정을 갖다 한 거죠. 범행을 갖다 인정하고 자백을 갖다 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런 이 사람은 증거인멸할 염려가 별로 없겠다 해가지고 풀어준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공용전자기록 손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그 기록을 갖다가 손괴를 했느냐 과연 손괴된 그 기록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아마 메인 게임이 되고 본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되면 정말로 그 이상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 이상의 범죄라고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제 윗선을 규명하는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사건의 수사는요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성 평가 또 그에 관한 절차, 폐기 절차 사실은 공무원은 이제 어떠한 이거 하급직은 아니에요. 고위직이 맞지만. 그 밑에 공무원이 알아서 이거에 어떤 절차에 있어서 문제를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파일을 삭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언론이랄지 이제 검찰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 누구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했던 최이봉 당시 비서관, 지금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예. 적어도 이 2명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가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B 과장 같은 경우는 백운규 전 장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백운규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럼 백운규 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느냐. 근데 거기는 이제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 않느냐. 그럼 청와대에 누구와 교감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이봉 현 사장 당시에 산업정책 비서관과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여기까지는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2명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명은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더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예. 감사원의 감사 이전에 자료를 폐기한 게 신내림을 받아 그렇다. 이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겠지요.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정 변호사님, 네. 이 얘기는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서기관이 신내림이라고 한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제3자가 봤을 때에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제3의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뒷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진중권 교수가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표현을 갖다 원래 할 수 없는 표현인데 예.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왜냐하면 행정고시 출신으로 나름대로 아주 잘 이렇게 엘리트 그 공무원으로 나가다가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실형을 갖다 받게 되면 뭐 신분도 날아가고 연금도 날아가고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진중권 교수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 아마 그 구치소에 가면 정신이 돌아올 거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시 이제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갖다가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민주당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입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기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 수사에 절대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권력 수사를 덮고 넘어온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위원님 같이 들으셨지만 원전 수사를 놓고 여야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수사를 보고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치 행위에 대한 이제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있냐는 걸 보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다. 서로 시각차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초기에 지어진 원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30년 이제 기한이 지나서 10년,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7천억 들어 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이제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장 공약 중에 중요한 게 탈원전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공사 중인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제일 쟁점이 된 게 바로 이 고리 원자력 이 폐로 행사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간 안에 월성 1호기도 폐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청와대 한 비서관이 월성 원전을 시찰을 갔다가 쇠가 이렇게 나온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언제 폐로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게 이제 감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산업자원부나 이런 통상자원부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구속이 안 된 과정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지금 하면은 2022년까지 쓰겠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올렸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빨리 폐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를 지금 폐로할 경우에 1,777억 원에 달하는 이 비용이 자체가 날아간다라고 초기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회계라든지 이런 거를 한 3차례 정도 바꿔서 실제로 폐로를 할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가 없다는 걸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문서를 444건이나 이 공무원이 이제 폐기를 한 겁니다. 바로 구속된 서기관이 폐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누구의 지시로 이걸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결국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직무 정지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자료를 삭제한 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시각차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옵티머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서울 선관위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 당시에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만 보면 이낙연 대표의 그 총선 때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 옵티머스 관련해서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의혹만 가지고 과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혐의를 더 추가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혐의 자체는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이제 종로 선거 사무실에 이제 복합기를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76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다. 거의 뭐 대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의도 사무실 있거든요. 여의도 사무실에서 죄송합니다. 가구와 집기를 한 1,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주요 혐의예요. 예. 그러면 외관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양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만 한정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낙연 물론 대표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14년 동안 이낙연 대표를 이제 보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상황 가지고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거기는 좀 의아심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거 이외에도 이제 본인과 관련된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계좌 추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자를 보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뭐 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일단 사망을 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냥 수사가 뭐 처벌 받는다고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망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일파만파 좀 논란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또 정말 또 뭐 이낙연 대표 연관성까지 수사를 하게 되면 추후에 있어서 뭐 야당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의 측근의 그 극단 선택 관련해서 다른 뭐 기업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다른 기업으로도 돈을 받은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숨진 이 씨는 이낙연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낙연 대표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도 등장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천 명의 당비하고 5천만 원을 대합해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죠? 네. 그건 맞죠. 그렇다면은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이상 공직 취입이 제한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보신 게 지금 3년 전 청문회 당시 영상인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당내 경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본선에서 경선을 하기 위해서 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당원이에요. 이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비 매달 5천 원씩 6개월을 내야지만이 권리당원 자격이 생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요즘 뭐 누가 5천 원씩 매달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후보 측에서 대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5,000원씩 해서 뭐 6개월 동안 대납을 해줘서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발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경선을 했던 게 사실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분이 사실은 그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지금 박명재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실형 사는 사람을 나오자마자 그 구속되어 나오자마자 4개월 만에 왜 또 특보를 썼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낙연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 12년 동안 이낙연 대표를 보좌를 했고 지금 이제 여기서도 지금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의 분신 같은 사람이다 보니 실제로 이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사실은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은 제가 볼 때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해봤자 벌금 얼마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 조사에서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의심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야당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분이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는 이제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의문 자체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네. 이와 관련해 논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전 부실장의 실종과 극단적 선택을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결국 검찰총장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윤 총장은 계속 패싱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시간별로 그 정리를 해봤더니 2일 6시 반에 이제 조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조사할 게 더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시 반이니까 배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하고 오세요. 그럼 뭐 검찰청 앞에 뭐 설렁탕집도 있고 뭐 중국집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한 7시 반까지 들어오기로 아마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나타난 거죠. 그럼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전화를 갖다 쭉 했는데 전화도 통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검찰에서 그 중앙지검에서 대검에다가 그 다음날 3일날 6시 반에 보고를 갖다가 했거든요. 누구한테 보고를 했느냐? 반부패 부장한테 보고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오후 9시 15분에 부실장의 시신이 그 법원 근처에서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35분에 언론에 이 기사가 떴는데 윤 총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은 윤 총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 이야기는 반부패 부장이 같은 대검에 있으면서도 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대표의 최측근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총장한테까지도 보고가 안 됐다 이 이야기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윤석열 총장 패싱이 별거 아니고 그냥 그 위험이가 됐으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 중요한 피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검찰이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 그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은 그 보고를 받고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반부패 부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갖다 질 것인지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실제로 책임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윤 총장이 즉각 인권 침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결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특히 조사를 받던 사람의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 특히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총장은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예. 총장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게 단순히 이성윤 지검장을 탓했을 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이잖아요. 예. 네. 거의 검사장이 이성윤 지검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먼저 추미애 장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낙연 대표는 지금 거대 여당의 당대표고 거대 여당의 당대표의 최측근을 조사하는데 뭐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제 조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함부로 대한다랄지 아니면 가혹행위를 했다랄지 그럴 리는 없는데 이건 사실 약간 또 다른 시각에 보면 이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인권과 관련된 건 조사를 하지만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옵티머스 관련자가 이낙연 대표 측 사무실에
뭐 집기랄지 이런 걸 했다는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진술을 하면 이게 어떤 조서 형식으로 조서가 작성이 돼야 하는데 조서 형식으로 작성이 안 되고 단순히 면담보고 형식으로만 조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 행위와 관련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문제. 그런 다음에 이걸 수사를 안 했어요. 한 4개월 동안에. 그러고 나서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수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왜 면담보고 형식으로 하고 정식 수사로 편철하지 않았느냐. 뭔가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절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받게 되면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 아니면 중앙지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검찰 조사 중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이 지나치게, 참으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이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까?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검찰의 행태를 모릅니까? 왜 사람을 그냥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네, 지금 가장 침통한 사람 중 한 명이 이낙연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한 측근이 지금 이제 극단 선택을 한 데다가 그렇죠. 최근에 또 굉장히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다. 그리고 내일이 이낙연 대표의 취임 100일인데 결국 지금까지 오히려 대표 취임 이후에 좋은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사실 자가격리를 했었거든요. 예. 2주 동안. 자가 끝나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국 자체가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그다음에 뭐 지금 이런 대결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동이 돼버렸대요. 왜냐하면 이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어떤 면에서 이낙연 대표도 거기에 함께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낙연 대표의 운명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대권이라고 대선 얘기하는 것은 현 정권이 아주 잘하면 그 정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되지만 만약 못하게 되면 이 정권의 비판적인 분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반등의 기미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낙연 대표는 내년 3월이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 1년 전에 대권 도전할 사람은 당대표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러면 지금 뭘 했느냐에 대한 이제 지지자들부터 당신이 있을 때 뭐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뭐 9일날 이 모든 입법들을 통과시키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칫 이게 또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지지층만 보다 보면 중도층을 어쩌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지층한테는 인기를 얻지만 중도층 확장이 안 되면 이게 지지도가 상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낙연 대표로서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내자니 당내 경선이 걱정이고 또 안 내자니 중도층이 떠나가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이낙연이라는 이 만의 어떤 고유한 정책 색깔을 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처지 또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이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돌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치로 민감한 지금 사건들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한 랭킹 만나보시죠. 다음 주에도 뜨겁게 달굴 뉴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은 이종근 후는 누구? 공정성 논란 가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추미애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징계위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이용구 차관에게 묻자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런 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근 2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인물이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네 차관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종근 2가 누구냐가 논란입니다. 이종근 하면 가장 먼저 이종근 대검 형사 부장이 떠오르는데 만약 윤석열 총장의 참모인 이종근 부장이 법무부 차관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다만 이종근 2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다. 그러니까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이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름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뭐 텔레그램을 하든지 카톡을 하면 사실 그 이름을 뜨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저장거에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카톡에는 그 전에 저장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구 변호사 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설사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얘기 그대로 하면 대검의 이종근 부장의 전화번호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제 부부니까 쓰고 있는 거냐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종근 지금 대검의 부장이 맞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명쾌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범죄행 같으면 이제 수사를 해서 가려내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지금 저는 뭐 사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어떠한 이 얘기 자체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종근 2가 정말로 대검의 이종근 부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검 부장이 법무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뭐 대화를 나누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자료를 전달해주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것 자체는 이거 굉장히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고 검찰청법이랄지 관련 법에 또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해는 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명백하게 솔직하게 좀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용구 차관의 해명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의 해명은 이종구 2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다 이렇게 밝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이 부장이 장관 정책 보좌관일 때 그러니까 아마 부인 전화로 자기에게 전화를 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근 부장이 휴대전화가 2개인 걸로 알고 이종근 2 이렇게 저장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용구 차관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 변호사님, 과거 2009년에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종근 부장이 이제 자신과 동명이인 선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이종근 2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렸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근 2라는 핸드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는 제가 봤을 때 3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명이인이 있거나 두 번째는 뭐 핸드폰 2개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종근 1도 있을 수 있고 이종근 2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이종근 그 검사장의 부인이 이제 부인의 핸드폰인데 그걸 이종근 2로 그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종근 검사장의 핸드폰이 될 테니까 굉장히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시고 있는 상관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이니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이다. 이거는 그 박은정 검찰 담당관의 핸드폰인데 이거를 이종근 2로 저장을 갖다 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해명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야, 지금이 조선시대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제가 정혁진 2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부장님이 뭐 정혁진 2로 했다.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그게 저희 집만 그럴 것이냐. 우리나라 웬만한 집에선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제 법조인 대관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종근 이름을 딱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종근 지금 그 검사장보다 6년 선배 이종근 검사가 아직도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선배가 이종근 1이고 검찰 내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종근 검사장은 후배니까 이종근 2로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갖다가 하니까 그 반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예. 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설령 이용구 차관 해명대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맞다 하더라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데 과연 이 대화가 공정하냐,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지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휴대전화 이 대화 찍힌 게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은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게 이게 오후 2시 57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면 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떠요. 예. 가입했다는 게.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 게 오후 2시예요. 그러면 텔레그램 가입 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종근 2라는 게 이종근 그 대검 형사부장이 본인이 항상 이종근 2라고 써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대검 형사부장과 지금 이용구 차관과 단톡방, 지금 장관 정책보좌관하고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용구 차관을 내려보내면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징계위원장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가지는 듯한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용구 차관이 이미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장소가 이용구 차관의 법무부 사무실이에요. 그건 이용구 차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상기 장관이 어디 갈 때 그 본인 사무실에 와서 계셨는데 그 본인이 거기 참여하지 않았고 그 사무실에서 조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 중요한 조사를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용구 차관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연관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요, 굉장히 뭔가 하나하나를 다 조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그럼 이용구 차관이 이미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차관이 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지 않는가라는 의문점. 또 하나는 이미 이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이 징계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성과 정당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만약에 이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에 들어갈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용훈 차관의 지금 해명은 박상기 전 장관과 같은 사무실을 썼지만 그 사무실 한 편을 박상기 전 장관이 썼고 그때 박은정 담당관이 와서 이제 감찰 관련해서 조사를 했지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해명하고 있으니까 관련성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 의원님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징계위 열리면 윤 총장 측에서 아예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아마 기피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무와 관련된 비위 혐의를 법무부에서 6가지 들었잖아요. 이 비위 혐의하고는 이제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냐, 영장 청구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책점에 서 있는 수사가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변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무차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그걸 사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 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예.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추진단장으로 좀 일을 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저희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 자리가 사실은 당연지 징계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절차의 공정성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관부터가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 제가 볼 때 이제 사흘 만에 징계위원회가 2번이나 날짜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일 날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그것도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 윤 총장이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헌법소원을 냈단 말이에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고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과연 어떤 시효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쉬운 거부터 예. 추 장관의 항고는 기각될 확률이 99.9%다. 저는 왜죠? 뭐 일단 결정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왜 항고를 갖다가 했는지 저 같으면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은 뭐냐면요. 공권력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건데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그 징계위원을 장관이 다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명하도록. 예. 법무부 차관만 빼고 나머지 검사 2명, 그다음에 뭐 변호사, 법학교수, 사회적 저명 인사 다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냐. 청구한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헌법 그 소원을 제기했다라고 제가 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헌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징계위원회에서 예컨대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의결을 갖다가 해도 그 해임 의결을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제청만 할 수 있을 뿐이고요. 대통령은 그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이렇게 그 징계 처분이 나와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회 절차가 굉장히 부적정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딱 보시고 아 이건 아무리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징계를 갖다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도 비토권이 있는데 이 정도 징계 비토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위헌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랭킹 만나보시죠. 수능이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네, 세 번째 한랭킹은 수능 이슈를 잡아봤는데요. 그 전에 코로나19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83명, 583명으로 어제 600명대보다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특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서울 상황이 참 심각한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2주간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주간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로는 현재의 확산세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선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업종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더해 상점과 영화관, PC방,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 중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1,300여 곳도 모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집니다.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밤 9시 이후 운행이 30% 감축됩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평균 확진자를 100명 아래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불을 끄고 일상의 불은 다시 켜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과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밤 9시 이후에 서울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부시장 지낸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굉장히 충격요법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8일 밤 12시까지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고, 물론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뭐 2.25 단계 이렇게 애매한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2.5 단계를 미리 서울시가 감행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치루어진 말하자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의 수험생들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논술 시험이라든지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본인이 감염됐는데도 심지어 숨기고 시험까지 치르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가게 우리가 이제 그룹콜센터 같은 그런 것도 어렵사리 잘 말하자면 극복해 왔는데, 지금 상태는 거의 세 번째 웨이브가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그 계절이 봄, 여름과는 달리 가을, 겨울에 훨씬 겨울에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 1차, 2차 때는 거리두기 조치를 좀 상향시키면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렇죠. 지난달 내내 좀 격상해 왔는데 이번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사태라든지 이후의 사태를 보면 좀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꽤 이제 그 다음에 즉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효과가 어떤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면 굉장히 추운 데에서 오래 생존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 좀 더 폐쇄적인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전파력이 높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 지금 각종 채용 시험, 수능 시험, 임용 시험 등등 대형 시험이 많아요. 그렇네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험을 쳤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40만 명에 달하는 지금 대학교 입학 지원생들이 지금 면접고사, 논술 시험 이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이동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예전같이 그렇게 추적 상황이 1차, 2차, 이렇게 3차 같이 제대로 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에 보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보면 저희가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주말까지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추세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거리두기 2단계의 어떤 효과는 저희가 주말 이후로부터 좀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오늘부터는 대학 수시논술고사가 시작됐습니다. 논술, 면접 시험 등을 위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이동하게 될 텐데요. 교육부는 수험생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12월 17일까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능 시험을 통한 감염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정도가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또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대입 전형이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에 복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학력 시험에서 출제된 일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쉬워서 장난 같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1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이 유물은 사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보기가 1번 주먹토끼, 2번 비파형 동검, 3번 덩이쇠, 4번 양부 일부 해시계, 상평통보, 엽전 이렇게 5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김건세 변호사님,
정답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니, 그건 예. 저희 한국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기본 지식을 이해를 어느 정도 정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역사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아무리 보너스로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많지 넌센스 퀴즈 같아요. 넌센스 퀴즈. 그러니까 지금 땡 섞기란 말이 있어서 섞이면 지금 도끼, 주먹 도끼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산악용이다 이러니까 누구나 쉽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주먹 도끼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저 댓글 보면 뭐 장난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또 검증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이런 좀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사실 저 문제를 틀린 수험생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생각과 다르게. 네. 이 의원님 사실 또 더 논란이 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엔 한국사 20번 문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같이 풀어볼 텐데 제시문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제시문을 보여주면서 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면 사실 노태우 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객관식 보기였어요. 당백전, 도병마사, 노비안검법, 대마도 정벌 등이 나오는데 정답은 5번이겠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근데 문제는 앞서 이 네 가지 보기가 모두 다 고려 조선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제 눈을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로 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면서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 이게 사실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점수 그냥 기본 점수를 깔아주든지, 아니 굳이 이런 문제를 내서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시험 끝나고 난 학생을 물으니까 굉장히 허탈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한국사를 외웠나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노력에 대한 뭔가 그래도 좀 성취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물론 뭐 틀린 학생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말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내는 게, 문제는 이 문제를 내면 그 국사 전문 그 교수들이 교수나 그 교수 선생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이게 확정을 하죠. 근데 이분들 문제 이거 풀 때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나요? 이 수능 문제가요, 사실은 이게 정말 외국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외국에서 내는 그런 대학 입시 문제를 내면 세계적으로 주목이 된 게 뭐냐면 굉장히 사고력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니 우리나라 대학 그렇게 가기 힘든데 이런 문제를 내서 이 대학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국사 공부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를 쉽게 낸다고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점수 이렇게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말 이 한국사를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 사고력들 이런 것들을 변변히 가지는 시험인데 정말 장난 같은 시험이에요. 저는 이거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저는 이거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요 정말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분들, 이 평가위원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출제위원 쪽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당락에 좌우되는 시험인데 변별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이 운전면허 시험도 아닌데 누구나 맞힐 만한 변별력 없는 문제가 나온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한 거다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정을 보는데 68점, 1정은 70점이거든요. 사실은 저 표현조차도 적절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 문제는 아무 문제나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훨씬 더 도로교통법도 있고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변별력이 쉬운 것을 냈다는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무슨 역사 시험인데 정권 홍보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것이 그 사회 과목도 아니고 한국사 과목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이 정권이 추진하는 방향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점은 출제자의 정치적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있는 게 네. 윤희수 구형, 하태경 의원이 즉각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보면 이제 남북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이제 유엔 동시가입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현 정부하고는 연결이 없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제 그런 물음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 한국사가 문제가 숙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입니다. 자, 5,000년 역사에서 물어볼 게 이렇게 없습니까? 정말 5,000년 역사에 정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정말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물어야 될 문제, 아까 지금 우리가 두 문제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과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밤낮을 정말 코피를 흘려가면서 배우는 역사, 한국사에서 물어볼 게 과연 이건가? 과연 국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뗀석기 그 중에서 딱 하나 있는 거 물어보고 지금 전부 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나온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재하고 물어보고 이거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좀 자괴감이 솔직히 들어요. 정말 우리 역사를 어떤 학생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단순히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고민해서 좀 문제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글쎄 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랭킹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장관 교체입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현미 전 장관이라고 네. 해야겠죠. 그 말들을 묶어서 보여드렸는데 현 장관이죠, 아직. 현 장관, 네. 네 개 부처 개각을 어제 단행했잖아요. 아무래도 김현미 장관 교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과연 이제 경질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최장수 원년 멤버로 3년 5개월 동안 했고 뭐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경질이 아니다 얘기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뭐 비서실장이나 뭐 심지어 영전할 수도 있다. 네, 뭐 총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기본적인 청와대 내부 평가는 나쁘다고 경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상 경질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 3년 5개월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그 성적표를 보면 특히나 부동산이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6.32%가 올랐고 전세가가 5.54%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전월세, 대란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질이다, 경질이 아니다. 사실 국토부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국토 문제 하면 부동산 문제, 건설 문제, SOC 문제, 또 교통 문제라든지 굉장히 전문성과 또 어떤 깊이가 요하는 문제예요. 네. 저는 뭐 김현미 장관을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인데 사실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좋습니다. 또 추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토교통부라는 게 단지 그것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또 이게 대한 전문적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모든 문제를 김현미 장관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저는 이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다 짜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회수석 등등 하면서 이 부동산 방향을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거기에 그냥 집행만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지금 집행부서인 이제 김현미 장관이 모든 책임을 떠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 왜냐? 사실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집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본인도 부동산은 끝났다고 책을 썼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결과는 놓고 보면 부동산 끝난 사람한테 부동산을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정책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미 교체하려고 했죠. 예전에 최정호 전 후보자가 나왔는데 주택이 세 채 있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김현미 장관이 또 맡게 된 거죠. 물론 김현미 장관의 책임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김현미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정책 설정, 청와대의 방향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이번에 새로 되신 후보자도 거의 김수현 정책실장의 그 정도 이웃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솔직히 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새 후보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이 이제 경북어정 출신이고요. 주로 이제 김수현 수석하고 같이 세종대학에서 같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박은순 시장 캠프 팀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부연구원을 맡았고 그때 2000년도 초에 소위 이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 수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수현 실장하고 거의 계를 같이 하는 예원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 이 정권의 본진이 제대로 장관으로 들어온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현실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SH공사 사장을 하고 연이어 또 학교에 있다가 LH공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주택난이라든지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로서는 예컨대 경실련이 비판하듯이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그러려면 LH기업과 SH기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일을 해왔던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은 한계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재 가장 큰 쟁점이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서울시와 예컨대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택지 공급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있어 왔다면 변창흠 장관이 만약 된다면 실제로 서울시와의 협력이 좀 더 부드럽게 되고 좀 더 어떤 말하자면 주문형, 집약형 정책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주택 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는 어느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승기가 있고 또 하강기가 있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그러면 최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정부는 좀 쉬운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부동산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변 후보자로 정권이 변경이 되면 좀 기대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와 관련된 주택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김현미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장 전문가랄지 대부분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 주장하는 얘기가 공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 정부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굉장히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시장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한번 재조명해봤더니 이건 김현미 장관보다도 훨씬 더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분의 어떤 철학과 원칙은 뭐냐면 규제와 조세를 늘린다는 원칙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사실은 너무나 규제를 하고 조세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까 뭐 국회의원할지 이런 데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앞으로 공급을 더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세금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또는 특히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걸 잡아야 한다 그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오히려 국토부 장관을 하면 앞으로 부동산은 잡힌다는 것은 더욱더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 과거 인터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 또 지난 9월에는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심리적 우려다. 저희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임대차 3법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것이 하면 뭐 무슨 백약이 될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오히려 전셋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의 문제. 총량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죠. 그러나 사고자 하는 사람 또 수요자와 특정 세대에 맞는 맞춤형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분이 사실은 도시재생 전문가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하고 또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떤 큰 틀에서 이 정부 안에서의 정책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평가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성향의 장관으로 교체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개각을 두고 부동산 이슈 전환을 위한 면피용 개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김현미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홍 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관련해 논란이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매매 시장은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11월 중 전세 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네. 뭐 결국은 이제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 말을 줄을 다 끄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아, 세상에 부총리의 말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줄을 끄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자꾸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다른 현상으로 가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매수 심리의 진정세가 주춤하다. 이거 보면 언뜻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좀 안정되어 간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정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니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 장관들이나 부총리가 정말 국민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속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로 왜 솔직하지 못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 정부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좀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결국 이제 장관 이번에 그만두게 했는데 새로 들어온 장관은 더 확신이 생각에 가진 사람을 앉혀버렸어요. 그럼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 자체를 보면 좋지 않다는 게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본인도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본인도 한계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바꿔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앞에는 한계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또 대통령 앞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한계라는 사람을 계속 자리에 앉혀두고 있으면 이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국정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갈 시간에 중요한 지표인데 예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인사를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김 변호사님 실제로 야당에서는 어제 개각을 두고 5기 개각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좀 살펴보면 부정평가가 51%로 취임 후 최저치예요. 긍정평가가. 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좀 생각이 나요. 박근혜 정부 때 40%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0%가 깨졌을 때 저도 방송에 나와서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면 이게 다시 40% 위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정권의 말기에 가면.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이 긍정률에 부정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각을 보면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경질이 아니다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임, 변창흠 후보자를 딱 보면 사실은 규제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더 규제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지율에 있어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 대립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법무부 차관을 약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또 실마리가 안 보일 것 같고, 또 하나 또 제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는 안 미치지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됐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K방역과 관련돼서 현 정부가 굉장히 많은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도 지지를 엄청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이 코로나 환자가 사실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측면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40% 위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조금 전 본 대통령 지지율에서 39%로 긍정평가는 최저치 나타났고 부정평가가 51%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여론조사인데, 정권 교체론이 44%, 정권 유지론이 41%로 정권 교체론이 오히려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앞섰다기보다는 굉장히 정권 교체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정권 유지론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이를 김영주 의원님은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8월 달에 조국 전 장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상당히 정권 교체론이 올랐다가 다시 주춤하게 안정세로 했다가 지금 8월 달에 부동산 영향이 네, 컸겠죠. 예. 부동산 영향도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됐다 다시 이번에 오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와 같은 추세가 다시 발발했다는 것은 이전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말하자면 윤석열과 추 장관의 문제도 있고, 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호남, 진보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상대적으로 또 의외로 또 다른 변수,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이 대망론이 생기면서 충청도 표가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중청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론의 힘을 실어주고, 또 개각에 아직까지 여론이 반영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변화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또 소통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한다는 측면도 가세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